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원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그리고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투자 유치 성과도 있지만 외신 인터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총평 간단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방미의 핵심은 경제 외교, 그중에서도 첨단 기술 동맹 강화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고 얼마나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정상회담 직전인 지금까지로만 놓고 보면 어제였죠. 그 넷플릭스의 그 투자를 25억 달러 정도 유치하고 또 오늘 이제 보면 수소, 반도체, 친환경 기업에 6개사로부터 한 19억 달러 정도 저희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세일즈 외교의 목표에 걸맞는 초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도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하원기 소장님은요? 예, 사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응원해 드리고 싶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투자 받는 거 좋죠. 좋은 일인데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뭘 나서서 투자하고 이랬다고 하기엔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원래 잘 되고 있었고 이게 각국 이익에 의해서 된 건데 그거를 성과로 포장한다는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투자 받는 장소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같이 갔더라고요. 왓챠나 이런데 국내 OTT 업체들이 봤을 때 그 넷플릭스가 MOU 맺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까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급한 불은 사실 반도체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좀 해소가 됐다는 식으로 일단은 발표가 나가고 갔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이 중국에 아예 그 반도체를 팔지 마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자유무역, 자유경제를 주창하는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조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투자 유치를 두고 두 분이 보시는 게 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각각 실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두고 벌어졌던 주어 공방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건은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요. 저 같으면은 이게 자유민주 동맹의 일원이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 일본으로서 그 역사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실용적인 노선을 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다 보니까 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제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도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무슨 주어가 일본인이 대통령이니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왜 만드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100년 전 역사를 두고 무릎 꿇으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만약에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한테 70년 전의 일을 두고 자꾸 따져가면서 북의 남침에 대해 사과 요구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의 발언이 좀 부적절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 의원들이 마치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뜯고 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미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로 또 이 중요 현안들이 묻혀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번 지금
뭐 외교 나가실 때마다 이제 현안에 대한 얘기보다 구설, 뭐 설화 이런 게 지금 묻혀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발 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번 쇄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인터뷰에 대해서도 잘못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은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들은 그걸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해석을 다시 해보라라고 하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시거든 외교 라인 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든가 점검을 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도 근데 실책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거꾸로 아마 팩트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자꾸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팩트가 먼저 있고 팩트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이미 지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이 확증 편향이 생기고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잘못 알게 되는. 아니 잘못 알게 되는 것도 아니 알아보려고도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이미 대통령은 나가면 분명 실수할 거다. 대통령이 나가면은 잘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모든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거든요. 제가 양이원영 의원님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적받으면 사과하면 돼요.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하면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듯한 어떤 수정하거나 뭐 글을 삭제하고 뭉갠다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쓸데없는 논란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놓고 정책적인 토론을 좀 하면 좋겠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 지어놓고 한 30% 20%의 자기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가 문제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형편없는 행태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대통령 발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글을 올렸던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대응이 더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 게 네. 글을 문제가 되니까 얼른 삭제했다가 이번에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다 결정된 그런 넷플릭스 건에 대해서 사진만 찍으러 간 것도 잘못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또 소위 억가하는 그런 글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제가 좀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물론 야당으로서 어떤 정부의 외교 방향이나 철학의 다름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양이원영 의원의 이번 논란은 이 뭐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한 거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워낙 중요해서 경제 안보라고도 합니다. 윤 대통령 방미 직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반도체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제 탈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미국이 사실상 반도체 패권 경쟁에 동참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실은 밴드웨건 하겠다라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교 전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저희가 균형자 외교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확실한 편승 전략을 띌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득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극대화하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은 최소화하려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는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선택의 문제가 맞죠. 이게 다자외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체제에서 미국 쪽으로 좀 더 기울일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맞는데 선택에는 항상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중국과의 교역이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린 감수하고 그러면 미국 쪽에 붙는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지금 유일한 동맹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보조금 문제도 보면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뭘 얻어낼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끊어지면서 혹은 지금 냉각되면서 사이가 냉각되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북핵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뭐 IRA 관련해서도 이번에 한국이 많이 뭐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공장 같이 지으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조립된 차에 뭐 50% 70% 이상 된 차에는 보조금을 주니 네. 이익 볼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별도의 전략을 갖고 좀 움직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관련된 측면에서 저도 좀 비슷한 우려를 가지면서 한 가지 좀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2020년도 기준 이제 반도체의 주요 원재료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나 크립톤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한 7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수틀리면 이걸 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의존도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시간을 좀 저희가 확보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을 위시한 그 자유동맹에 저희가 편입함으로써 얻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을 위시한 자유동맹의 대체율을 높이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 수반되어야 되고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라디오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후토크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하운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또 곽관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브리핑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나 이제 전기차 업체 차별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의 이익을 상당히 얻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두 분 견해 궁금한데요. 그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저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기술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완성차와 우리의 배터리 기업들이 합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같은 것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이 미국 시장 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제조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이런 것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전기차 보조금이나 원산지 규정 같은 것들이 사실은 미국 기업으로서도 이게 지키기가 되게 까다로운 규정들이거든요. 너무 빡빡한 규정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게 나중에 꼭 세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완화 요구 노력을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들이 계속되어야만 이런 기대 효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정도로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거의 이견이 없는데 뭐 삼성 SDI나 GM 같은 데서 지금 합작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서 네. 생산되는 배터리 뭐 그 배터리가 미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조금 받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국 우선주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본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사실은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그 초과 이익을 뭐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거나, 보고해야 되고. 예, 뭐 핵심 재무 정보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의 뭐 기업 기밀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좋은 한미 동맹의 경제 동맹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예외로 둬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배터리 물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로 때우고 넘어가는 정도로는 이게 우리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게 참 토론이 가능한 주제인데 이게 최근에 미국의 도청 의혹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그 언론의 그 문건과 함께 이게 공개되면서 사실은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좀 낳은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원론적으로는 안보 동맹의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존 커비 그 조정관 말씀대로
이거는 주권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정부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살상무기의 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결단이나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들만 강조가 되고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좀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반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균형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위시한 일종의 레드팀들이 우리를 균형자로서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저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우리가 무슨 균형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그 미국 중심의 그 블루팀 동맹에 저희가 편입할 것이냐 편승할 것이냐는 사실은 선택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고 만약에 저희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또 다른 국면에서 이게 꼭 군사적인 측면만 저희가 교류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좀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쇄하고 완화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죠. 함께. 선택의 문제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하 소장님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심기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푸틴의 거친 반응을 발언이 보면.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좀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뭐냐면 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민간인 학살 같은 거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대응해도 늦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선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걸 발언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너무 좁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부당하다는 건 다 알죠. 하지만 그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자세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여당 의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에서 연설할 때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외교적으로 별로 안전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여당 의원님들의 그 행동을 선회해드리면 근데 지금 와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지 이를테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 막 꽹가리 치면서 내가 러시아랑 적대국이 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문제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거칠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민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실무자 선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나중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수정하거나 조금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외교적 실력인데 이게 너무 뒤도 없이 빠꾸 없이 그냥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저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한반도 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 상황인데 왜 전략 물자들 포탄 같은 거를 외국으로 반출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지적해 주신 안보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 그 확장 억제 관련해서 요거를 이제 명문화하고 별도 성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코멘트를 좀 해주실까요? 아마 우리 소장님이랑 저랑 이 부분에서 제일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협력의 공고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가 공식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좀 이제 뭐랄까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도주의적인 해법과 현실주의적인 해법 간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힘에 의한 억지 그리고 공포의 균형 이런 것이 이게 말로 들으면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감히 쉽게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토대를 형성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핵공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리적으로 좀 논의해야 할 타이밍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 잠깐 언급됐던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북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지금 보수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뭐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거랑 배치된 내용이에요. 결국 네. 나토식 핵공유처럼 핵을 운영할 때 공동으로 논의한다, 공동으로 계획한다 이런 것인데 나토에도 보면은 핵 계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보면 똑같이 우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핵 사용할 때 공동으로 계획하고 회의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정권은 결국 미국한테 있다 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과를 폄훼하기보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어차피 네.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북한이 뭐 남한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거나 하면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게 과연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리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핵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네. 못 써요.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SCIS 같은 그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를 인용해서 한반도에도 이제 뭐 남한에 대한 핵 관련해서 진도가 나갔다. 우리도 이제 전술핵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시는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류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과연 한반도 비핵화에서 뭔가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고 논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성명문에 들어가는 그 입장 발표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국식 핵 공유다 지금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끝으로 아직 한미 정상회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상회담장에 들어갈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 꼭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장 돌아오셔가지고 국내적인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 방미의 목적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에서 한미 양국이 향후의 어떤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강고한 협력 체계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당장의 눈앞에 어떤 성과에만 급급하셔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너무 뭔가를 또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이끌어내 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 소장님은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나라가 돼야 하는 건데 너무 고무보트처럼 딸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원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그리고 곽관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현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